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입니다. 독일 작곡가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아닉테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자, 아닉테의 스승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전기라는 책인데, 여기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차례입니다. 차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생애 첫 번째 교육과 자기 발견, 미넨 시절, 마이닝겐 시절, 바이마르 시절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운 음악 베를린 시절 1898년에서 1919년 진보적인 지휘활동, 음악의 비평과 작곡, 새로운 오페라의 시대, 1차 세계대전 전후. 3. 만년의 슈트라우스 음악과 정치 1919년에서 1949년 단지 음악을 쭈바이크 사건, 스테판 쭈바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시대로부터 한 발 물러나. 그리고 두 번째 큰 제목의 스트라우스 작품입니다. 관현악곡. 그 안에 이제 교향곡, 교향시, 발레곡, 서곡, 기타, 기악곡 이렇게 있고요. 성악곡에는 오페라와 합창곡, 독창곡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아닉테 선생님이 쓴 서문을 한번 보면요. 아닉테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이제 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요한 슈트라우스는 알지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의 계보를 잇는 독일 대작곡가입니다. 둘 다 오페라로도 유명하고요. 거기에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이제 교향시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변화무쌍함이란 말은 이 작곡가를 위해서 생겨난 것 같은데, 자, 서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동시대 작곡가가 아니다. 내가 85 나이로 아직 살아있는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폐허였던 독일 음악이 다시 일어서려던 때 슈트라우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전투적이었던 그는 85세의 지병을 휘두르고 꾸준히 작곡을 하며 조금 더 약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85세. 포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반성의 음악 메타모르포젠. 역시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장의 음악 정신과 그 기법을 증명해준다. 게다가 그는 애초부터 이미 동시대의 작곡가가 아니었다. 메타모르포젠 이거 정말 가라얀 음반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곡입니다. 자, 18세기와 19세기 전반에 활동하며 거장이라 불렸던 작곡가들은 발랄한 꿈을 음으로 표현했다. 융기하는 프러시아의 내셔널리즘 그리고 그 안에서 지탱하는 것만으로 온 힘을 쏟은 오스트리아 코즈모폴리타니즘의 긴장 사이에서 그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완전한 해방에 대한 꿈이었다. 이때는 오스트리아 코즈모폴리탄이죠. 지금은 뉴욕이지만, 자, 하지만 그런 유토피아적 환상은 호헨촐레른과 합스부르크의 기반이 흔들리고 더욱 반동화되면서 생산력을 잃게 되었다. 프리메이슨은 모차르트에게, 김용준은 핸델에게, 프랑스에는 베토벤에 영향을 주었지만 곧 작곡가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했다. 바그너에게는 독일 혁명이, 쇼팽에게는 민족 해방이 그 젊은 영혼의 기반이었다. 이거는 바그너 독일 혁명은 드레스덴이고 쇼팽은 폴란드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술가에게는 무슨 일 있어도 사회와 역사가 나아갈 길에 맞닿을 예술 사상이 필요하며 그 예술 사상은 사회 역사를 훨씬 앞서가야 한다. 예술가는 현실 속 모든 세력의 긴장들이 뿜어내는 탄력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미래로 점프해야 시대를 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재밌는 말이죠. 그러나 모든 세력의 긴장을 잃었던 슈트라우스의 시대는 그에 같은 점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슈트라우스는 젊디 젊은 힘으로 음악의 혁명을 이뤄냈다. 그 혁명에 대한 표제음악에서 리얼리즘을 개척한 것인데 그 엄청난 과업을 달성했다. 표제음악에서 리얼리즘을 개척한 것. 요즘에는 괴물같은 비스마르크 제국이 제국주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다. 이 반도적인 국가에 맞서 슈트라우스 수법은 투쟁적인 방향으로 실행을 되어야 했지만 그가 이어온 예술주의 사상은 그 사실을 깨달을 만큼의 통찰력과 응용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야 비스마르크 제국은 오히려 슈트라우스를 앞질렀고 그 본연의 성질을 슈트라우스의 음악에 밀어붙였다. 그것은 물량적인 그 관현악의 음색이었다. 비스마르크 제국이 오히려 슈트라우스를 앞질렀다고요? 저는 여기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자, 천재적인 현대 감각의 측면에 있어서 어느 작곡가에게도 뒤지지 않는 슈트라우스는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두 번째 비약을 이뤄냈다. 그것은 바로 살로메 엘렉트라 장미의 기사부터 아라벨라에 이르는 20곡이 넘는 오페라 작품들이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가 이렇게 많은 오페라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네. 이 네 작품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비스마르크 제국이 물론 아주 그 아방가르드하죠. 하지만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시대를 바그너 이상으로 앞서간 그러한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20세 때 벌써 그 교양 시대를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성숙한 음악을, 그리고 미학과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바그너보다도 음악적으로 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 시대가 더 또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그너의 시대보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시대가 대략 1860년부터 1950년까지 그 시대가 훨씬 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어떤 그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그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국보다도 저는 앞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우리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시면은 그 스테판 쭈바이크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함께 작업했던 사람이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예요. 그리고 그 호프만 슈타일도 있고요. 자, 여기서 그 이러한 오페라 최고 작품들이 지금 이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호프만 슈타일 얘기 나오네요. 여기서 슈트라우스는 호프만 슈타일과 협력하여 보수적 혁명을 피한다. 교양과 비교양, 인류와 속물, 예술과 사회, 순수, 인간성과 정신성 등 현대 사회의 깊은 골을 전통과 현대의 골로 보고 그 틈을 메운 예술을 창조했던 슈트라우스는 마지막 순간 절망이 사로잡혀 말았다. 그의 명작은 대부분 상품화되던가 아니면 이목을 끌거나 묵살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들 대다수가 오페라로부터 급속히 멀어져 오페라는 국민이라는 토양을 잃었다. 이렇게 슈트라우스는 또다시 전쟁과 문명으로 인해 시대에 추월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건 시대에 추월당했는 게 전 아니죠. 외면당했죠, 이거는. 네, 그렇게 저는 수정해 드리고 싶네요. 자, 70세 슈트라우스가 그럼에도 세 번째 비약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이적인 일이었다. 그가 사회와 오페라의 관계를 직시하기 위한 소재를 모아 드디어 말 없는 여인, 그것을 완성했을 때 죽순처럼 비죽비죽 사기튼 나치가 상영금지라는 가혹한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우미 튼 초목이 한파를 만난 것처럼 모든 계획에 숨통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말 없는 여인이나 세미라미스, 평화의 날, 카프리치오는 현대 작곡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줄 힘을 갖고 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역시 스트라우스는 시대에 추월당했다. 자꾸 추월당했다고 했는데, 저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가 시대를 추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외면당했죠. 이 위대한 독일이라는 제국에서 이렇게 야만적인 나치와 홀로코스트가 생겼다는 그 의미를 한번 투영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림자, 말 없는 여인, 그림자 없는 여인, 뭐 이런 최고의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슈트라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건 동시대 작곡가가 아니다. 그렇지만 85세가 된 슈트라우스, 이런 조심스러운 자기 평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슈트라우스처럼 재능과 양심과 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장수했음에도 번번이 시대에 추월당하는 시대란 대체 어떤 시대란 말인가? 대체 어떤 예술가가 현대라는 시대에 완벽하게 철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슈트라우스 연구는 의미가 있다. 현대음악의 불모, 현대예술의 인간성 상실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먼저 현대 작곡가 작품을 역사와 사회 비추어 깊고 파고들어 관련성과 그 법칙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현대음악의 불모, 현대예술의 인간성 상실로부터 회복하는 길은, 이 책에서는 우선 슈트라우스에 관한 생애와 작품, 그런 것을 망라하고요. 초기 슈트라우스의 모든 연구소가 참고했던 슈타이니처의 전기는 본전기 전반부에서 주된 기초자료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아직 전기로서 연구가 불완전한 후반부에는 편지와 각종 문헌을 참고해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슈트라우스의 수필집, 이렇게 뭐 어디 인용했다 수필집 이런 거 나오고요. 자, 호프만 슈타일 전집, 아닉테 야기 히로시가 1964년에 이렇게 서문을 썼습니다. 자, 슈트라우스의 생애부터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곧 2편 책에 대한 내용 2편을 그의 생애와 작품을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교향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같이 믹스해서 말씀하자면은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프스 교향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모르포젠, 죽음과 변형, 돈 후안. 이런 그 영웅의 생애도 있지만 영웅의 생애보다는 저는 알프스 교향곡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오페라로서는 아까 카프리치오나 낙소소설의 아리아드네, 그리고 그림자 없는 여인, 말 없는 여인,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뭐 아라벨라는 너무 내용이 재미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인기였던 장미의 기사와 살로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엘렉트라 좋아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한 명을 딱 집어서 평생 듣고 공부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에게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한 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도 시간은, 그죠? 오페라만 해도 20여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자, 교향시와 오페라,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파편들을 다 모아서 그 시대의 예술을 창조한 사람이죠. 바로 니체, 바그너,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 오스트리아 영향도 또 받았고요. 미학, 철학가이고 80 중후반까지 장수를 누린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